자, 이번 시간은 161쪽 5번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급여 지급 대장, 그 다음에 통장 거래 내역을 증빙으로 해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연습하겠는데요. 급여 지급 대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숫자가 세 곳에 있습니다. 첫째, 급여의 전체 금액. 두 번째, 공제 금액의 합계. 두 번째가 공제 금액의 합계. 세 번째, 나머지 차인 지급액.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인 지급액은 회사 통장에서 직원들 통장으로 이체시킨 금액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계정 과목을 정의를 해 보면은요, 급여의 지급액 총액을 우리는 회계 계정 과목의 판매 관리 비중에 급여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급여로 비용을 발생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 발생 차변이고요. 그리고 공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용을 보면은 소득세라든가 국민연금 종업원 부담금, 또 건강보험료 종업원 부담금, 고용보험료 종업원 부담금, 장기 요양보험료 종업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전부 종업원이 부담을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은 종업원이 부담을 하는 것과 회사 부담분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업원이 부담하는 세금과 4대 보험료를 회사가 잠시 보관하게 됩니다. 그 돈이 합계를 구하니까 이 금액인 거예요. 83만 8,250원. 이렇게 남의 돈을 회사가 잠시 보관할 때 처리하는 개념 과목이 있죠. 부채로서 예수금이라고 하는 개념 과목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이론 공부할 때 예수금. 우리가 이 예수금은 부채입니다. 부채. 그래서 우리 회사의 수익금이 아닌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세무서라든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나중에 납부를 해줘야 돼요. 대신 납부를 해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보관하는 동안에는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해서 보관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차인 지급액, 이거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죠. 대변의 보통예금.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이 급여 지급 대장 회계 처리하실 때는 지급액의 합계, 비용 발생, 차변의 급여로 처리하시고, 공제 금액의 합계, 부채 증가, 대변의 예수금으로 처리하시고, 차인 지급액,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했으면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그런 분계를 여러분이 쓰실 수 있어야 되겠죠. 차변의 급여, 대변의 예수금과 보통예금 이렇게 됩니다. 급여는 700만 원이고요. 예수금은 838250이고요. 보통예금은 6,161,751이죠. 750. 네, 이렇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복잡하죠? 네, 세 줄로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차변, 그 다음에 대변 두 줄 입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차변 하나, 대변 두 개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날짜는 여기 급여를 지급한 2월 25일자로 입력하죠. 자, 일반 전표 날짜를 2월 25일로 고쳐주시고 3번 차변하셔가지고 급여로 검색해 보시면은 800번대 급여를 찾아가야 돼요.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 과목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801번 급여 찾을 수 있죠? 801번 급여.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거래처는 넣을 필요 없겠습니다. 저교에는 네, 이게 지금 2월분 급여니까 여기다 입력을 2월분 급여라고 타이핑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변에다가는 7 플러스 7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줄 바꾼 다음에 4번 9분에서 4번 하면 대변이죠. 예수금 254죠. 거래처 안 넣어도 됩니다. 예수금. 저교에는 만들어 놓은 저교 중에서 하나 이용하면은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등 예수라고 하는 4번 저교 적당합니다. 4 엔터. 금액은 838250입니다. 838250 엔터. 그리고 또 대변이죠. 대변에 보통 검색합니다. 보통 예금은 보통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그러면 103번 보통 예금. 자, 예금 관련, 즉 은행과 거래하는 개념 과목은 은행을 코드로 꼭 넣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신한은행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통장 거래 내역에. 그래서 코드에다가 신한 입력해서 신한은행 보통 98002를 꼭 입력해 줘야 됩니다. 98002. 네, 저교에는 새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2월분 급여. 저거하고 떨어져 있어서 복사는 안 되고 이렇게 2월분 급여 다시 타자하면 되죠. 네, 6161750. 그리고 엔터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급여 대장을 보면서 회계 처리하는 문제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딱 이런 스타일로 나올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차변에 급여 800번대로 하시면 되고, 대변에 예수금, 그 다음에 보통예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증빙이 이와 같이 통장거래 내역이나 급여대장을 증빙으로 해서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6번은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앞 시간에 오상식 부장이 출장 떠나면서 50만원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했었는데요.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여비정산서라는 투미서를 작성했습니다. 여비정산서에 보니까 지출 내역으로 숙박비로 30만원, 교통비로 25만원, 네, 숙박비나 교통비나 모두 여비교통비 개정 과목에 해당이 되죠. 근데 55만원이 되네요. 합계가 55만원. 가지고 간 가지급금은 50만원인데 5만원은 회사가 더 지급을 해줘야 되겠군요.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장을 마친 오상식 부장의 여비정산 내역을 받고 차액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될까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55만원이 여비교통비라는 비용 개정 과목 하나로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비용 발생은 차변이기 때문에 차변에 여비교통비 55만원이 비용 발생 되는 거고요. 대변에 가지급금이 이제 자산이 없어졌어요. 쓰고 왔으니까 가지급금 50만원 자산 감소하고 현금을 또 지급해야죠. 5만원 자산 감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 처리는 차변의 여비교통비 차변 항목 하나예요. 55만원 비용 발생. 대변에는 가지급금 50만원 자산 감소시키고 추가로 현금 또 지급했으니까 현금 5만원 자산 감소.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이때 거래처를 코드로 꼭 넣어야 하는 곳은 가지급금. 가지급금의 오상식. 이걸 거래처 코드에 꼭 넣어야 돼요. 가지급금에 여기에 오상식 꼭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해보겠죠. 자, 품위서를 작성한 날짜 2월 27일이죠. 자, 일반 전표의 날짜를 27일로 고칩니다. 고치시고 3번 차변 하셔가지고 여비로 검색을 하죠. 자, 800번대 여비교통비 찾으면 됩니다. 812번 여비교통비 있죠? 엔터. 자, 여비교통비의 거래처는 넣을 필요 없겠습니다. 적요는 출장 여비의 가지급금 정산이라는 적요 만들어 놓은 거 있네요. 1번 쓰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55만원. 엔터 하시고, 자, 두 번째 줄에 4번 대변이 4죠. 가지급금 가지 134번이죠. 코드가 거래처를 오상식으로 넣어줘야 돼요. 코드에다가 오상 엔터 3001번 오상식 03001 오상식. 적요는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출장여비 가지급 정산. 그리고 대변에다가 50만원만 입력해야죠. 그러면 가지급금이 이제 잔액이 없어졌고, 오상식에 대한 가지급금은.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5만원 또 넣어야죠. 4번 대변에 현금 101번. 네, 거래처는 안 넣어도 됩니다만은 엔터로 지나가면서 오상식에게 현금 줬다는 식으로 오상식을 이렇게 텍스트만 복사하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엔터를 쳐서 위에 거 출장여비 가지급 정산 하면서 현금 지급한 것이다 라는 적요를 그대로 복사해서 써도 됩니다. 대변에 5만원 입력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세 줄이 하나의 전표이기 때문에 세 줄이 번호가 똑같이 1번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때 가지급금의 경우는 거래처를 코드로 03001 입력이 되어 있어야 제대로 된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여비를 처음에 지급했을 때 가지급금 차변이었잖아요. 돌아와서 정산하면 가지급금이 대변에 간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증빙은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죠. 근데 납부는 누가 해주냐면은 회사가 납부를 해줘요.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때에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 급여죠. 예. 그래서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가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까 이제 급여 대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회사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기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 징수를 우리가 원천징수 제도라고 그래요. 원천징수 제도. 그래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라 라고 국가가 위임을 해준 기관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원천징수. 또 은행에서 예금 이자를 지급할 때 예금주에게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원천징수.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했다가 정기예금 만기 때 세금을
은행에다 냈네? 은행이 세금 걷는 기관이 아니죠. 원천징수 해주는 거예요. 그랬다가 은행은 다시 그것을 세무서에 나 대신에 납부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회사도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직원들에게 소득세를 공제했다가 오늘은 그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했다. 요 내용 밑에 설명 나오죠.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였던 근로소득세를 납부기한일에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뭐가 떠올리셔야 돼요?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떠올라야 되겠죠. 우리가 80 몇만 원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건강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하고 등등 해가지고 공제해 놓은 게 전부 80 몇만 원이었죠. 그거 우리가 2월 25일 날 예수금으로 잡아놨었죠. 그 중에 22만 5,420원 근로소득세를 오늘 납부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회계 처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예수금이었어요. 우리 회사는 예수금으로 부채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부채를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는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에 예수금 22만 5,420원 부채 감소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현금이 대변에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출금요표로 작성하면 돼요.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그래서 차변의 예수금은 부채 감소라는 결합이죠. 그리고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라는 결합입니다. 그래서 대변 요소에 자산 감소 있었고 차변 요소에 부채 감소라는 요소 있죠. 이러한 결합이에요. 자, 거래 금액이 전부 현금이고요. 현금이 출금되는 거래니까 출금전표 작성하면 간단합니다. 자, 날짜는 여기 수납인에 찍힌 3월 10일 날짜로 작성해야죠. 자,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월을 3월로 먼저 바꾸고 뒤에 날짜는 10일. 구분에다가 1번 출금. 개정 과목은 예수금이에요. 254 예수금. 부채 감소. 거래처 넣지 않습니다. 적요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했죠. 네, 1번 적요 쓰면 되겠네요. 근로소득세 예수금 납부. 금액은 225420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차변의 예수금, 부채 감소,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런 거래입니다. 자, 그 밑에 이것도 납부를 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보험료 납부한 영수증인데 금액이 50만 2,200원인데요. 요 설명이 좀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3월 10일 날 납부했고요. 이것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네, 현금 납부가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보통예금으로 납부했어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죠. 50%인 25만 1,100원은 원천 징수했던 금액이고 나머지는 회사 부담분이다. 괄호 열고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건강보험료는요. 직원들이 부담하는 건 우리가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요 원천징수한 것은 예수금이란 말이죠. 이건 예수금. 그런데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절반 50%를 회사가 대신 내줍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것을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거다 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도 딱 25만 1,100원이겠죠. 50%니까. 자, 그러면 여기 회계 처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차변에 오른 게 예수금과 복리후생비가 와야죠. 부채 감소, 예수금이 25만 1,100원. 복리후생비가 25만 1,100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은 통장이기 때문에 은행을 거래처로 꼭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은행은 신한은행 보통예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신한은행을 코드로 넣어줘야 됩니다. 50만 2,200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차변 요소가 두 개예요. 예수금은 부채 감소. 복리후생비는 비용 발생. 비용 발생 차변에 오는 것이죠. 또 부채 감소 차변에 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이 자산 감소에 해당이 됩니다. 거래 후 결합관계까지 여러분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 항목이고, 차변의 예수금 부채 감소, 복리후생비 차변은 비용 발생.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금액이 큰 계정 과목을 먼저 입력하는 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력해 보시면 아는데, 그러면 금액이 큰 계정 과목이 뭐였냐면 보통예금 50만 2,200원이 금액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전표 입력을 대변부터 해보겠습니다. 날짜는 3월 10일이죠. 자, 같은 날짜니까 날짜 바꾸지 마시고 지금 입력되어 있는 아까 소득세 납부한 전표 그 밑에다가 4 해가지고 대변 보통예금 103번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되죠. 신한은행 보통 98002죠. 코드가. 적요에 밑에 적당한 것이 있느냐, 건강보험료 납부라는 게 있느냐 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타이핑을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502200이죠. 502200. 자, 이제 차변 3번. 전표 번호가 바뀌고 있죠. 2번으로 이제 바뀌죠. 차변에 예수금 하나 입력해야죠. 254 예수금. 거래처 안 넣어도 되죠. 예수금은 안 넣어도 될 때는 방향키로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면 위에 있는 신한은행 복사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복사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예수금 건강보험료 납부. 그리고 차변에다가 251100 또 한 번 차변이죠. 3번 차변. 이번에는 복리후생비 800번대 811번이죠. 거래처 넣을 필요 없습니다. 적요는 위에 있는 적요 그대로 쓰면 되니까 엔터로 복사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예수금하고 똑같은 숫자죠. 25100원. 이렇게 입력을 마치면 요 세 줄은 번호가 전표 번호가 2번으로 구분이 되죠. 2번으로.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되는 개정 과목은 여기 103번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네. 뭐가요? 갑자기. 네. 그럴 때는 오른쪽에 있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치고 난 뒤에 한번 입력해요. 안 돼요? 아, 거기는 숫자만 넣어야 돼요. 차변, 대변.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대변. 보통 그렇지. 여기 구분란에는 한글로 입력이 안 됩니다. 차변이나 대변을 한글로 입력할 수는 없어요. 1, 2, 3, 4 숫자밖에. 여기는 이 칸은 숫자만 입력하는 곳이. 차변을 한글로 입력한다든가 대변을 한글로 입력할 수는 없고, 대변이면 4, 차변이면 3 이렇게 번호로 입력을 꼭 해야 됩니다.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입력하면서 따라 입력도 하며 또 이해도 잘 해야 돼요. 이해. 지금 제가 개정 과목 설명하는 것을 또박또박 이해하면서 같이 따라 하셔야 됩니다. 따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건강보험료 납부할 때 분계가 이렇게 되겠구나.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에 분명히 종업원 부담금이 있을 테니까 예수금이 있을 거고, 또 그와 똑같은 금액만큼 복리후생비로 회사가 처리하는 게 있다. 이렇게 차변이 예수금과 복리후생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9번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거는 소득세 납부인데 이번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다는 것이죠. 소득세는 세무서에 내는 국세이고, 지방소득세는 시구청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국세의 10%만큼이 이 지방소득세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내는 세금을 우리가 소득세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를 내면은 일단은 국가로 소득세가 들어가고, 우리가 이천시에 만약에 다니는 회사원이다 그러면은 이천시청의 세무과에는 내가 내고 있는 소득세의 10%가 시 수입으로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지방소득세 납부한 영수증이니까요. 이게 아니라 이 금액을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지방소득세. 여러분, 과세표준이라는 용어는 부가가치세 이론 공부할 때 들은 바가 있죠.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의 근거가 되는 금액은 뭐다? 소득세다. 그래서 여기 있는 소득세가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아까 소득세가 22만 5,420원이었잖아요. 그것이 과세표준이 되어서 과세표준의 10%가 지방소득세다. 그래서 22,530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2월분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일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네, 출금조표로 작성하면 되고요. 이것도 예수금 똑같습니다. 지방소득세도 예수금 부채감소, 대변에는 현금, 출금조표로 작성하시면 되죠. 자, 세금을 낸 날짜도 같네요. 3월 10일 날. 세금은 꼭 원천징수한 세금은 그 다음 달 10일 날 전부 납부합니다. 자, 그러면 3월 10일자로 또 밑에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출금. 예, 코드에다가 1번 해야 출금이 입력되죠. 이번에도 예수금. 예, 예수금 똑같습니다. 거래처 지나가시고 저교에 저기 처음에 넣은 근로소득세하고 중복되면 좀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타자 하시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납부라고 넣어주겠습니다. 금액은 22530. 엔터 하시면 되죠. 그러면 차변의 예수금, 대변의 현금, 출금조표 하나로 차대변을 해결했죠. 자, 이렇게 여러가지 세금 낸 영수증들 증빙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10번째 마지막이네요. 계약금 지급. 계약금 지급한 것은 통장 거래 내용만 가지고도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 이거. 자, 주식회사 데일리룩과 상품 구입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데일리룩으로 이체한 내용만 있으면 그것이 업무상 지출한 금액이다 하는 것이 충분히 증명이 되죠. 자, 그래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요, 자산으로 잡는 거예요. 자산. 자, 새로운 자산입니다. 계약금 지급하면. 계정 과목이 선자 돌림인데 혹시 생각나세요? 예, 선급금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채권에 해당됩니다. 계약금을 지급하면 상품을 우리가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급금의 계정 과목에 거래처는 코드로 꼭 넣어야 돼요. 데일리로. 코드로 꼭 넣어주시고. 자, 대변은 이제 보통예금이 되겠죠.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으니까 보통예금 신한은행이 대변이 됩니다. 거래 후 결합관계는 자산 증가, 선급금은 자산 증가죠.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 이런 거래. 자산 증가와 자산 감소. 네,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자산, 선급금이 되고요. 계약금을 받았다, 수령했다 그러면 부채가 됩니다. 대변이 선수금. 대변의 선수금. 계약금을 받으면 왜 부채냐? 계약금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뭔가 의무가 발생한 겁니다. 의무를 우리가 지게 되면은 그것은 부채가 돼요. 그래서 계약금을 받았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선수금 되겠고, 지금처럼 계약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차변이 선급금, 대변이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합시다. 날짜는 여기 통장 거래 날짜 3월 20일로 입력합니다. 자, 3월 20일로 하시고 3번 차변에 3번이 차변이죠. 선급금입니다. 선수금 아니에요. 거래처는 데일리로 대1만 입력해서 1002번. 저교회는 여기다 타자 해야 되겠네요. 상품 구입 계약금. 상품 구입 계약금 라고 이제 적용 넣어주면 되겠고, 금액은 450만원. 4500 플러스 하십니다.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도 거래처를 코드로 꼭 넣어야 됩니다. 신한은행 보통 9800이죠. 예, 적용은 위에 거 복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로. 상품 구입 계약금. 금액은 450만원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급금이라는 것까지 또 배워봤습니다. 네, 선급금이라든가 이런 개정 과목들 우리가 다 이론 때 배우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전표를 직접 입력해보고 한 거는 지금이 처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 때 했던 나왔던 개정 과목들을 실제로 이제 분계를 계속 더 많이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표 관리에서 연습해볼 문제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 164페이지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입력한 거에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책으로만 공부를 하실 때는 이 풀이를 보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는 것이죠. 166페이지까지가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팁을 읽어보고 좀 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가 증빙을 보고 전표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증빙에는 날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날짜도 잘 파악하시고 금액이 얼마인지 금액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정 과목을 파악할 때는 그 계정 과목의 차변인가 대변인가, 또 거래처 코드는 어떤 것을 꼭 넣어야 되느냐, 채권, 채무, 예금 정확하게 거래처 코드를 넣어야 된다는 점, 이런 것 등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빨리 계정 과목 정리가 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시고 자본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수익,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으로 구분하고요. 비용,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의 비용으로 구분해 가지고 어떤 계정 과목들이 있는지를 자꾸 눈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의 판료소, 그 계정 과목에 차변에 기입해야 되느냐 대변에 기입해야 되느냐의 그 판단은 거래의 판료소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것이 정확해야 여러분이 전표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표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자금 관리가 남아 있는데요. 자금 관리를 하는 것도 또 결산 분계까지 남아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전표 입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표 입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67페이지 영수증 수치명세서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